워킹맘, 예비맘, 전업맘, 임산부, 이 세상 모든 맘들을 위한 맘이 가는 대로 맘에 쏙 드는 국내 최초 임신, 출산, 육아 전문 방송 맘맘맘 시작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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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봄살 에디터입니다. 저는 산부인과 의사 류주원입니다. 선생님, 네, 저희 시즌2 두 번째 만남이네요. 그래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뭐하고 지내셨어요? 저요? 너무 바쁘네요, 요즘. 아, 진짜요? 왜 이렇게 바쁜 거죠? 뭐 때문에요? 일이 많아요? 일이 많아요. 제가 맘맘맘을 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제 일을 덜어주질 않네요. 그쵸. 일은 일대로 하고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딜레마예요.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조금 요새 여유가 있어가지고 경복궁 다녔어요. 엄마 아빠랑 애기랑 경복궁 갔는데 요새 한복 입고 가면 경복궁이 입장이 무료고 또 외국인들이 어떤 관광 패키지가 있냐면 한복을 입고 궁궐에서 사진 찍는 패키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랬더니 외국인들이 진짜 한복을 많이 입고 막 다니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들은 대여를 해서 입는 건가? 그거를 아마 빌려주는 게 있나 봐요. 그리고 또 저는 봤더니 박보검이가 우리 보검이가 경복궁에서 팬사인회를 한다고 해서 막 끼욱끼욱거렸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이미 날짜가 지났더라고요. 네. 선생님, 네. 박보검 얘기 한 번만 더 하시면 네. 다 잘라내겠습니다. 네. 편집에서. 경복궁 다니면서 가을 놀이 했고요. 네. 바쁘셔서 어떡해요. 그러게요. 그래도 우리 맘맘맘 다시 한다니까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막 사람들이 답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돌아오는데 이렇게 맞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책임감도 느끼고 네.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왜 시즌2는 육아 컨텐츠를 좀 보강을 맞아요.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만큼 시즌1 때 임신 맞아요. 기간에 너무 잘 들었어요. 근데 자기 이제 뭐 80일 애기예요, 100일 애기예요 이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육아 컨텐츠 좀 열심히 잘해야지. 잘 될 텐데 이거 좀 걱정이 되네요. 다 끝까지 챙겨가야 되고. 그렇죠. 또 그분들이 이제 한 6, 7개월, 8개월 지나면 또 이제 둘째도 만들고 셋째도 만들고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그렇죠. 한 번 맘맘맘 식구는 계속 맘맘맘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선생님 첫 번째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닥터류 알려주세요. 네. 쌤 왜 웃으세요? 아니 오늘 주제가 조금 너무 애매해가지고요. 이 주제를 누가 골랐죠? 제가 골랐습니다. 네, 역시 기획자가 아니라 이런 전문의한테 제가 맡겼더니 엉망진창이 됐어요 지금. 아니 주제는 우리가 흔히 궁금해하는 여성 호르몬이라는 주제인데 이 여성 호르몬의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아니 여성 호르몬에도 종류가 뭐 많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내가 요새 여성 호르몬이 부족한가? 갱년기 되면 여성 호르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성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에스트로겐이에요. 그렇죠. 자, 에스트로겐. 하지만 여자한테 분비되는 또 다른 호르몬 중에 하나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생리에 관여하는 거는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에스트로겐은 우리 몸에서 남자한테는 없는 난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난소에서 분비가 되면서 어떤 생리를 조절하고 임신과 착상 그런 거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두 가지 호르몬인데요. 에스트로겐은 여러분이 많이 알 거예요. 우리 몸의 난소에서 분비돼서 여성성을 유지하고 또 그렇죠. 난자에 있는 난포가 크게 난포를 잘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에스트로겐이고요. 그 에스트로겐은 난소에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요. 피부에도 작용을 하고요. 뼈에도 작용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있으면 뼈에서 칼슘이 나가는 걸 막아줘요. 뼈가 튼튼하게 유지를 해주고요. 또 심혈관 질환이 안 생기게 혈관벽이 단단하게 해지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우리 인지기능, 기억력에도 영향을 주고요. 피부에 그런 콜라겐, 수분을 흡수하는, 유지하는 데도 영향을 주고 근골격계,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지방 분포에도 도움을 줘요. 그래서 이러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안 나오는 폐경기, 갱년기부터는 여기저기가 아프고 뼈가 약해지면서 골다공증이 오고 피부가 급격히 주름이 생기고
이제 뭐 기억력이 깜빡깜빡하고 불면증이 오고 막 다양한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는 여성 호르몬인데, 자 그러면 우리 맘맘맘 식구들이 궁금해하는 여성 호르몬은 아무래도 이제 생리랑 관련된 여성 그렇죠. 호르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생리랑 관련된 호르몬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주제를 잡았는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저 지금 눈이 풀려가고 있는데. 잘 들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여성 네.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이제 난소에서 분비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는 개는이라고 좀 너무 저속하죠? 뭐 원래도 그렇게 고급지진 않았어요. 어휘들이. 그 여성 호르몬은 자궁 내막을 두껍게 해줘요. 내막이 막 두꺼워져야 이제 수정되는 수정란이 착상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성 호르몬 농도는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난소에서 분비가 되면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고요. 또 동시에 난소에 있는 난자들 중에서 한 명이 선택을 받아서 배란을 막 준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배란이 가까워지면 난포가 이렇게 막 커지거든요. 그 배란이 되려고 하나의 난포가 이렇게 커지고 어느 정도 일정 이상으로 커지면 그 농도에 비례해서 에스트로겐 농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농도가 높아지면 아, 난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구나, 배란될 준비가 됐구나라고 우리 몸에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런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농도가 딱 일정 이상 탁 찍으면 머리에 신호를 띵 보내서 배란을 터뜨리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배란이 되면 그 배란 호르몬이 띵 나오면 난소에 있는 데에서 난포의 어떤 물주머니 같은 데서 난자가 톡 튀어나옵니다. 그럼 난자가 톡 튀어나오고 남은 껍데기에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에스트로겐은 자궁 내막을 두꺼워졌는데 이제 얘는 여기까지 역할을 한 거예요. 탁 쳤어요. 배란을 시키고 황체 호르몬이 나온다. 그 황체 호르몬이 프로게스테론이거든요. 그래서 난자가 나가고 난 껍데기에서 이제 그 황체 호르몬은 프로게스테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궁 내막을 불안정하지 않게 공고히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 내막이 수정란을 잘 빨아들일 수 있도록 피노포드란 어떤 돌기 같은 걸 만들어서 수정란을 탁 잡을 수 있게, 그리고 만약에 임신이 되더라도 거기에 혈관 유입이 잘 되고 아이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공고해지는 자궁 내막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왜 배란되기 전에는 컨디션 좋아진다 그러죠? 배란되기 전에 그런가요? 그렇죠. 왜냐면 그 다이어트 할 때도 생리주기 다이어트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래서 왜 생리주기 다이어트라는 것도 유행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배란될 때까지는 컨디션이 좋아요. 기분도 좀 좋고 뭐 화장도 조금 잘 받아요, 얼굴이. 화장도 좀 이쁘고. 그런데 생리하기 전에는 막 여드름이 나고 기분이 막 불쾌하고 아랫배가 그쵸. 빵빵해지고, 우리가 생리전 불쾌증후군이라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지는데 배란되기 전까지는 여성 호르몬이 피크를 치다가 배란되고 나면 이게 살짝 떨어지거든요. 물론 이제 배란된 후에도 에스트로겐이 일시적으로 오르는 건 있지만 그거보다는 배란되고 나서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이제 우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란된 껍데기에서 나오는 프로게스테론은 유방압통, 유방을 빵빵해지게 하고 그냥 알 수 없는 복부 팽만감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얼굴에 뾰루지 같은 여드름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가스가 차고 기분장애, 약간 불안감과 우울감을 유발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주기는 배란되기 전까지는 에스트로겐이 우세하다가 배란이 되고 나면 그 껍데기에서 프로게스테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성 호르몬이 순차적으로 잘 돌아가야 이제 생리를 규칙적으로 잘하고 배란이 결국엔 잘 돼서 아기가 잘 생기는 거겠죠. 아니 그러면 이게 뭐 불균형이 되는 때도 그렇죠. 있나요? 이게 불균형이 되게 많이 돼요. 왜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불균형을 어떻게 알아요라고 일단 질문을 해볼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호르몬이 정상인 건 어떻게 알아요라고 물어보는데, 생리 주기가 규칙적인 것인가? 어머, 산부인과 산부인과네요. 취직시켜주세요. 그럴까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한번? 그러니까 이게 내가 호르몬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똑같은 몸인데도 이렇게 사이클을 가지고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체크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간략적으로 대략적으로 내 호르몬이 잘 나오고 있는지를 어떻게 하냐면 바로 생리주기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생리가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규칙적이면 내 호르몬의 주기적인 사이클이 착착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생리 주기가 보통 평균 며칠이죠? 개인 차이가 있지만 21일에서 45일이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45일까지나 정상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금, 물론 제가 이렇게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원래 교과서적으로는 28일로 우린 알고 있잖아. 있는데 나는 원래 한 달 반만 해요 라는 건 정상이고요. 어떤 분들은 간혹 2달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딱 병원의 개입이 필요한 거는 2달 넘어가는 거.
그건 생리를 너무 안 하는 거고 배란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속에서는 이 에스트로겐이랑 프로게스테론이 완전히 꼬인 거고 또 이 호르몬을 분비하기 위한 머리에서 시그널을 보내는 다양한 호르몬들도 다 꼬인 거예요. 그럼 완전히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렇구나. 네. 아니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제가 아주 예전에 굉장히 힘든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단 말이죠. 아주 고통받으면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제가 막 생리를 한 달에 2번씩 하고 어머. 한 2-3달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생리불순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 일주일 전에 생리 끝났는데 또 해요 라고 오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생리일까요? 생리가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리 하혈인가요? 그냥 하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생리는 자궁 내막이 두꺼워져서 네. 배란이 돼서 그게 네. 흐른 게 생리잖아요. 네. 근데 하혈은 뭐냐면 자궁 내막은 이제 에스트로겐 때문에 두꺼워졌는데 배란이 안 돼서 네. 내막을 안정시켜주는 프로게스테론이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내막이 완전히 그냥 와르르 무너지면 그냥 순간적으로 생리처럼 무너지는 그 사이클이 다시 망가지는 거고요. 또는 그냥 배란기에만 조금 묻어나는 출혈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나는 건 아닌데 조금 묻어난다. 그거는 이제 자궁 내막이 꽤 두꺼워졌는데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면서 나오는 출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생리가 21일에서 45일까지 규칙적이지 않으면서 생리주기가 흔들린 거는 이런 호르몬의 내 몸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런 몸에 변화가 생기면 임신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나요? 그럼요. 생리불순이? 그럼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배란이 규칙적으로 잘 돼야 아무래도 그럴 찬스가 많은 거겠죠. 그래서 배란이 잘 돼야 임신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호르몬 불균형은 임신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제가 물어볼까요? 네. 선생님? 네? 그러면 생리불순 문제를 어떻게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나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얘기는 아닌데 제가 오늘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호르몬이 어떤 사이클이냐면 머리에서 신호가 1단계, 2단계, 난소까지 3단계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 뇌의 가장 중추의 시상하부는 생명과 관계된 걸 조절해요. 체온도 조절하고 자고 일어나는 거, 그다음에 먹는 거, 섭식을 조절하고 기본적으로 우리 본능적인 죽지 않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는 거를 조절을 하는데 그 부위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너무 이제 사람이 너무 지치거나 아니면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아니면 먹고 자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 들어오는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되면 우리 몸은 비상이구나. 지금 내 몸이 큰일 났네. 내가 지금 아기를 낳고 생식을 할 때가 아니라 나는 나부터 챙겨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배란과 관련된 호르몬 분비를 딱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거나 영양 상태가 너무 살을 빼거나 너무 살이 갑자기 찌거나 아니면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잠을 못 자면 생리가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결국엔 이런 호르몬 불균형이 오지 않으려면 맨날 하는 얘기죠. 규칙적인 생활과 좋은 영양 섭취, 스트레스 안 받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물론 그런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도 갑상선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뇌하수체 종양, 뇌하수체 손종이 생겨도 생리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생리불순이 어쩌다 1-2달 왔는데 쉬고 났더니 좋아진다. 그러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런 생리불순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병원에 가서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네. 아니 제 친구도 생리불순이 좀 심해서 병원에 갔더니 피임약을 처방을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왜 그 약을 처방해 주는 건가요?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일단 생리불순이 온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구조적인 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궁 내막에 혹 같은 건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난소에 혹이 있는 건 아닌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는 호르몬 이상이네요. 구조적으로 문제 없으면 호르몬 이상이네요 라고 하는데 그런 호르몬 불균형은 되게 복잡 다양한 거에 얽혀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먹는 약으로 해결하거나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생리불순이 심해서 하혈을 너무 많이 하거나 아니면 생리를 너무 안 하게 되면 2차적으로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임약은 말 그대로 임신을 안 하게 되는 약이지만 매일 먹는 호르몬제예요. 그러니까 내 난소에서 나온 호르몬이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나와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약을 대신 넣어줘서 그 호르몬을 사이클을 대신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처음에 들어가면 자궁 내막이 조금 두꺼워지고 때가 되면 프로게스테론도 넣어줘서 자궁 내막을 마치 배란된 것처럼 만들어줘서
그리고 그 약이 끝나면 와르르 무너지면서 생리를 하게 해서 자궁 내막을 안정적으로 변화를 줘서 하혈하거나 생리를 너무 안 하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또 결국에는 외인성, 어쨌든 우리가 먹는 약으로 호르몬이 들어오면 우리 머리에서는 아, 난소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거든요. 그럼으로써 2차적으로 생기는 다양한 호르몬의 변화를 조금 막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복잡 다양한 얘기인데, 그래서 피임약이 어떤 피임 목적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호르몬 불균형을 먹는 호르몬제로 치료를 하는 거로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니 뭐 먹는 음식으로도 이런 호르몬 문제를 좀 개선할 수 있는 식품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냥 도와주는 거지 개선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뭐 명확하게 이걸 먹으면 좋아진다 이거는 없어요. 물론 뭐 우리가 천연 에스트로겐이라고 알고 있는 검은 콩, 석류, 뭐 칡즙 이런 거를 먹으면 어쨌든 여성 호르몬 농도가 높아지는 거지 호르몬의 불균형이 좋아지는 건 아니죠. 아, 여성 호르몬에. 그렇죠. 예, 물론 뭐 많이 먹으면 칡즙 먹고 막 이러면 피부가 좀 뭐 탱탱해지고, 그런가요? 여성 호르몬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이뻐지고 그런가요? 그 정도만, 네, 아. 거기까지만 그렇게 되겠죠. 그 출산 후에 네, 생리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출산 후에 생리를 언제부터 또 다시 하게 되나요? 그걸 또 너무 오랫동안 안 하고 있어서 걱정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것도 다 호르몬 문제인데요. 출산을 하면 왜 생리를 안 하냐면 우리 몸에서 수유를 하잖아요. 네. 젖꼭지를 자극을 하면 젖꼭지에서 나오는 옥시토신이 머리에다 신호를 줘요. 머리에서 무슨 호르몬이 나오냐면 유즙 분비 호르몬이 나와요. 유즙, 우유를 만드는 호르몬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그 유즙 분비 호르몬은 난소에서 그 유즙 분비 호르몬이 머리에서 나오면 머리에서 배란하는 호르몬을 억제해요.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배란을 못하게 신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자연의 섭리가 대단한 게, 아이를 키우고 있고 젖을 줘야 되니까 일단 둘째는 좀 나중에 가지세요 이런 것처럼 뇌가? 그럼 뇌가 바로 알았어. 애기 가지는 사람들은 그건 뭐냐면 개인 차이가 있는 건데, 혼합 수유를 하거나 수유량이 적거나 아니면은 뇌가 막 그렇죠. 둘째를 너무 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 몸에서는 수유를 하고 있지만 내 난소에서는 막 반응이 온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수유를 완전 모유수를 하고 있으면 12주까지는 괜찮다 그래요. 근데 그 되게 빨라요. 12주면 100일이면 완전 모유수유라거나 혼합수유를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는 배란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유를 하면 호르몬이 억제가 되거든요. 머리 레벨에서. 그래서 생리불순이 오거나 생리를 안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아기 낳는데 생리 안 해요 라고 딱 오잖아요. 그러면 물어봐요. 수유 언제까지 했어요? 아니면 수유해요? 이렇게 물어봐서 수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수유 끝낸 지 얼마 안 됐으면 일단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지켜봅시다 그래요. 네. 왜냐면 개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지만 6개월 넘어서도 생리를 안 한다는 거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머리 레벨에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거나 아기 낳고 갑상선 문제 많이 생기거든요. 뇌하 수치 선종이 있어도 유즙분비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 경우도 있어서 병원 진짜 받아보셔야 되고요. 아기를 낳고 뭐 사정 때문에 수유를 하나도 안 했다. 그러면 빠르면 한두 달이면 생리 터집니다. 배란이 바로 되는 거죠. 양이 너무 많아진다던가 그런 문제도 있던데. 한두 달만 그러고 지켜보면 정상화되면 상관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군요. 뭐 이 정도만 해도 호르몬은 너무 끝도 밑도 끝 너무 많죠, 내용이. 밑도 끝도 없이 주제를 골라가지고 이게 뭡니까 지금?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요점의 키포인트는 뭔지 알아요? 뭔데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찍 자고 밥 잘 먹으면 배란이 잘 돼서 아기가 잘 들어서요. 그래서 맨날 이제 어떻게 하면 아이가 생겨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게 이 호르몬이라는 게 되게 구체적이거든요. 제가 알 것 같아요, 쌤. 지금 뭔가 포인트가 왔어요. 그죠? 아이를 가지기 위한, 그러니까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호르몬이 굉장히 규칙적이고 밸런스가 그럼요. 맞아야 되는데, 이 밸런스가 그렇죠. 깨지면 임신을 하는 것까지도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고, 유지도 안 돼요. 호르몬의 규칙적인 밸런스가 맞으려면 규칙적인 생활과 규칙적인 식습관, 그리고 좋은 영양식을 먹는 거.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왜냐면 결국에 배란이 되기까지도 다른 여성 호르몬이 중요하고, 배란된 후에 착상될 때도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각각의 역할을 하거든요. 또 에스트로겐이 프로게스테론을 더 많이 나오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네. 애매한 문제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결론은 이게 이렇게 잘 돌아가야 아기가 잘 생기고 그렇습니다. 잘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건강하게 식습관을 유지하고 적당한 운동 좀 하세요. 운동.
세미나 좀 하세요. 일주일에 3번 30분씩만 합시다. 체중은 네. 중요하지 않거든요. 유산소 운동 자체로도 되게 네. 많이 도움이 돼요. 건강한 몸을 만들어서 건강한 아기를 맞이하는 걸로. 그렇죠. 우리 빨리 알겠습니다. 건강하게 엄마가 됩시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네. 10분 육아 상식. 선생님, 네. 10분 육아 상식은 똑똑 닥터 아기 진료실이라는 책을 토대로 저희가 주제를 좀 뽑아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이번 주에는 무슨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져서 맞아요. 지금 감기에 걸린 아이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요새 좀 추워져가지고 콧물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책을 만들면서 좀 재밌었던 내용이 그 닥터 선생님이 그 소아과 의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들어오면 다 하는 얘기가 애기 뭐 때문에 왔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감기 때문에 왔어요. 이미 딱 진단명을 내리고 온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나도 그런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서 열이 나면 열감기로 왔어요. 혹은 뭐 목이 좀 목소리가 간 것 같으면 목감기로 왔어요. 기침을 하는 것 같으면 기침 감기예요. 이런 식으로 제 스스로도 진단을 막 하죠. 선생님께 소아과 선생님께 말을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감기라는 게 제일 어려운 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커먼 콜드라고 하는데 감기의 원인은 이제 세균성 질환이 아니고 대부분 바이러스 질환이고 그 바이러스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뭐 아데노, 리노 이렇게 바이러스 종류가 많기 때문에 네. 예방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다양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상기도에 어떤 자극 증상과 염증이 있어서 열이 나거나 콧물이 나거나 뭐 이렇게 막 목구멍이 따갑거나 심한 경우는 몸살이 나는 기침이 나는 근육통도 있고 그렇죠. 그거를 넓게 이제 포괄해서 감기라고 하는데요. 이제 애기 키우다 보고 특히 이제 애기 어린이집 가면 감기 엄청 많이 걸리죠. 그렇죠. 또 옮아 오고 누가 감기면 또 옮아 오고 그리고 엄마들이 애가 아프면 그냥 다 감기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어른들은 애 아프면 다 감기야, 감기라고 하는데 감기야. 그래서 약간 카테고리를 일단 나눠볼게요. 네. 열이 동반되지 않는 그냥 애기가 단순한 콧물. 갑자기 애기가 막 콧물이 질질질질 나오거나 아니면 기침을 콕콕콕콕 막 이렇게 하고 다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콧물이 나는 거는 좀 지켜봐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육신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상기도 감염에 의할 때 우리가 바이러스 질환은 먹는 약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콧물이 난다는 거는 그 바이러스랑 싸우면서 막 밖으로 빼고 있다 아이가 생각하시면 돼요. 싸우고 열심히 싸우고 그렇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재채기도 그냥 밖으로 축축축 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가 어느 날 맑은 콧물이 쭉쭉쭉 흘러요. 그래서 맑은 콧물이 흐르거나 그러면 그 항히스타민제 종류 중에서 콧물을 좀 덜 나오게 하는 약이 있거든요. 그런 약을 집에다가 조금 상비를 해두고 애기한테 며칠 먹이셔도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병원 갈 일이 있으면 콧물약 좀 넉넉하게 주세요 라고 해서 힘들면은 애기가 힘들어하면 먼저 먹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약을 먹고 나서 3, 4일이면 좋아지는데 한 일주일 이상 가는 거. 일주일 이상 기침이랑 콧물이 호전이 안 되거나 아니면 다른 증상이 동반이 되는 거예요. 애기가 밥을 잘 못 먹는다든지 아니면 식욕 부진과 의해서 권태감 자꾸 깔아진다든지 아니면은 콧물이 누래진다든지 아니면 숨 쉴 때 뭔가 이렇게 그릉그릉하는 소리가 기침할 때 막 여기 속에서 가래가 컥컥컥 이렇게 껴가지고 뭔가 제대로 배출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조금 더 다른 질환을 좀 의심해 볼 만한. 맞아요. 그래서 2차적으로 뭐 세균성 질환이 동반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약을 적극적으로 뭐 진해거담제를 써야 될 수도 있고요. 또 애기가 귀 아프다 그래서 뭐 중이염 같은 게 오거나 그다음에 기침 안 떨어지면은 폐렴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감기가 걸리면 결국에는 치료 약제는 일단은 2차적인 세균성 감염이 없는 한 병원에 가도 그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콧물 완화제 아니면 기침 덜 나오게 하는 약 아니면 가래 빼주는 객단 배출제 이런 식으로 조합이 되고 있고 거기에 조금 더 추가가 되면 항염제 염증을 완화시키는 소염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이부프로펜이라든지 타이레놀 아니면 심한 경우는 스테로이드도 결국에는 항염제거든요. 이제 그런 걸 써서 증상을 이제 완화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하루 이틀 그러면은 병원 바로 안 가도 되고요. 조금 이제 잘 스스로 나을 수 있도록 좀 푹 쉬게 해주고 그렇죠. 아이도 사실은 물 많이 먹이고 물 많이 먹이고 좀 쉬게 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도록 케어를 하는 식으로 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건조하면 우리 코 점막에 선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가 나쁜 균 같은 거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해주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건조하면 이 선모 운동을 못해서 균 배출을 잘 못해요. 바이러스라든지. 그래서 바이러스가 막 들어가죠.
지금 치고 들어오시는 겁니까? 네, 찌르고 싶었는데.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가습기 써야 되는데 전 지금도 제 산모분들이 그래요. 무서워서 못 쓰겠대요. 그냥 가습기도. 근데 건조하면 진짜 감기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건조하면 코부터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선모 활동을 안 하니까 거기에 들어와요. 이제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면서 아이가 코가 약간 막히면서 그거 아니에요? 코가 막히니까 아이들은 입으로 숨을 쉬면서 이렇게 숨을 쉬고 나니까 찬 공기가 자꾸 목으로 들어가니 목에 있는 편도나 이런 게 다 붙는 거죠. 그래서 가습기... 그런 원리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니에요?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아니에요? 어쨌든 아니 그거는 맞아요. 처음 시작은 맞았는데 제가 뒤 얘기할 때는 딴 생각하느라고 제대로 못 들었어요. 제 얘기를. 저는 쌤 얘기 1초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아니, 제 얘기를 지금 계속 딴 생각하면서 지금 들으시는 그 거예요? 얘기하는데 제가 가습기 생각하느라고 속상해서. 가습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유지해줘야 물을 돼요. 좀 담아 놓거나 저 같은 경우는 에어워셔를 쓰고 있거든요. 저도요. 에어워셔는 써요. 예, 그래서 약간 좀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을 좀 고민을 해보셔도 좋고. 맞아요. 그리고 가습기든 에어워셔든 아니 물을 떠놓는 것이든 빨래든 각각 그래도 어떤 식으로 하면 좋다라고 권고하는 그런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주의사항들만 좀 잘 지키면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겠죠. 건조하지 않게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조하지 않게. 그리고 감기 안 걸리게 하려면 엄마들이 이제 마스크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호흡기 감염이라 그래서 공기 중에 이렇게 물에 뭐가 이렇게 균이 떠다니다 이렇게 혹 이렇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런 흡인 대 흡인인 감염 경로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손 아닙니까? 맞아요. 에어로졸. 와, 저 진짜 너무 똑똑하죠? 진짜 같이 하는 병원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에어로졸이 뭐냐면 그 사람이 감염된 체액이 탁 얘기할 때 침으로 이렇게 팍 침으로 막 튀기고 이런 데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에어로졸을 애기들이 이렇게 만지고 그게 입으로 들어가면 다 빨고 하잖아요. 그래서 감염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손 씻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스크 씌우는 것보다 손 씻는 거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아이를 돌보거나 병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손 자주 닦아야죠. 선생님들 잘 닦아야죠. 그리고 외출을 하고 나갔다 들어올 때 이거 버릇을 손 씻는 돼요. 버릇을 잘 들여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손 깨끗하게 씻고 뭘 하나 만지더라도 씻고 무조건 외출을 하고 들어오면 무조건 씻고. 그러니까 감기 예방법에 손 씻기라는 거를 왜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예방법. 감기가 이렇게 코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팍 뱉은 침이 이렇게 묻어 있거나 떠다니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 씻기 잘해야 되고요. 그래서 또 감기하면은 이제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열. 저도 애기 열 때문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엄마들은 열나도 다 감기라 그래요. 열감기라고 하죠. 열감기라 그러는데 일단은 우리 맘맘맘 식구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짧게 좀 하세요, 쌤. 네, 이제 아기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신생아죠. 4주 이내에 열 나면은 되게 위험해요. 엄청 위험하죠. 왜냐면 우리 몸에 그런 면역 체계가 많이 발달할 때가 아닌데 열이 난다는 거는 전신적인 균열증을 의심해 보거나 수막염, 뇌수막염, 뇌염이에요. 그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바로 가셔야 되고요. 100일 전에도 열이 난다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10에서 15%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예방주사를 맞은 날 열 나는 거는 괜찮아요. 예방주사를 맞으면 그 균이 들어가서 일시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또 그 주사 자체에 바늘을 찔렀잖아요. 그 바늘을 찌른 걸로 인한 염증 반응으로도 열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사 맞은 날 한 번 열 났는데 해열제 맞고 떨어졌다 그러면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인은 없는데 아기가 열 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100일 전까지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약 10에서 15%랑 이제 그런 균열증이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3개월에서 36개월까지 영유아가 열이 나는 경우는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원인이 명확하면 지켜봐도 되는 거예요. 아기가 이제 콧물이 막 질질질 나면서 열이 나요. 그럼 이거는 감기. 감기는 바이러스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병원에 가도 뭐 항생제를 쓰진 않고 지켜볼 거거든요. 그래서 열이 나면 일단 해열제를 써서 열을 좀 떨어뜨려 주면 돼요. 39도 이상 열이 올라가면 아기가 열 자체에 의한 열경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39도에서 40도 올라가면 위험하니까 일단은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38.5도 밑으로는 떨어뜨리는 노력은 해주셔야 돼요. 38.5도 이상 넘어가면 아기는
38.5도였다가 9도 찍는 거 잠깐이거든요. 팍 올라가잖아요. 진짜 빨리 맞아요. 올라가니까 빨리 이제 해열제를 써서 열을 떨어뜨려주고 좀 이제 뭐 열이 막 잘 안 떨어지면 옷을 일단 벗기고 미지근한 물로 자꾸 머리 쪽 이렇게 닦아줘서 열을 방산시키고 그 열로 인한 다른 2차적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열이 난다, 100일 이후에 열이 난다 그러면은 하루 이틀 정도는 지켜보셔도 돼요. 근데 해열제를 먹이면 떨어지고 한 이틀 정도 됐는데 열이 떨어지면 괜찮고 또 포커스가 콧물이라든지 재채기가 있으면 조금 집에서 지켜보셔도 되는데 3일 이상 열이 나거나 이제 열이 만약에 너무 심하게 너무 고열로 가거나 특히 이제 40도 이상의 고열을 찍는 경우가 많으면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그렇죠. 좋습니다. 네. 가봐야 되고. 그래서 근데 이제 하루 이틀 열 날 때는 보통 한 3일까지는 근데 열나서 응급실 가본 적 있어요, 쌤? 저는 제가 인턴 때 많이 응급실을 봤죠. 아, 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저도 아기가 열이 나서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응급실로. 꼭 새벽에, 그다음에 주말에 이럴 때 열이 나요. 아니, 열 나자마자 바로 가셨나요? 아니요, 하다가 안 되고 되니까? 해열제를 먹이는데 얘가 먹다가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다 토해버리니까 이게 해열제가 들어가지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하다가 그래서 좌약이나 약간 그쪽으로 또 한 적이 있었고 근데 가서 제가 처방하는 걸 보면서 느낀 거는 수액. 아기가 너무 어리니까 수액을 맞아도 안 될 키로수가 있더라고요. 10kg 이하면 수액을 못 조금밖에 못 넣어요. 그러니까 근데 수액줄을 찾는 것도 너무 불쌍해 보이고 그러니까 결국 수액으로 일시적으로 체온을 떨어뜨리는 경우라던가 아니면 애기 옷 다 벗기고 그냥 닦아주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병원에서 하기보다는 집에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냥 집에서 좀 케어하는 식으로 맞아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명확하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얘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콧물이 나면서 열 나면 제일 땡큐죠. 그러니까 이거는 감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땡큐까지야 쌤. 아니 그래도 원인이 없는데 열이 나고 깔아지면 무서운 너무 건데 무섭죠. 열이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는 저도 제 소아과 여러 지인한테 3명 이상한테 물어봤는데 3일까지는 지켜봐도 된대요. 그쵸. 그럴 것 집에서 같아요. 그러니까 소염제 너무 먹으면서. 오르지 않게끔 관리하는 선에서 지켜보는 거는 좋은데 3일 이상 안 떨어지면 이게 원인이 단순 그냥 이제 일반적인 바이러스 감염인지 아니면 항생제라든지 다른 원인이 있는 건 찾아봐야 되는지 아는지 이제 5일 이상 열나면 우리가 소변 UTI라 그러죠. 그러니까 소변에 이제 서로 요로의 감염이 있을 수도 있고 아주 뭐 맞아요. 최악의 경우는 뭐가 있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39도 이상 많이 이렇게 스파이킹하지 않고 그냥 이 해열제 쓰면 금방 떨어지는 열이 2, 3일 정도 나는 거는 지켜보다가 병원에 가도 돼요. 당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해열제는 이제 타이레놀이랑 이부프로펜이 있는데 타이레놀은 4시간, 이부프로펜은 6시간 간격으로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걸 보는 어르신들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꽁꽁 싸매야 된다고. 안 돼요. 그러시는 안 돼요. 분들 꼭 있거든요. 어른들. 맞아요. 아기 열나니까 왜 열을 막 쫙 빼준다는 식으로 사우나처럼 만들어서 열을 빼준다는 그리고 식으로 하시는 아기가 분들도 열날 때 있어요. 막 떨잖아요. 그러니까 춥다고 얘 추워한다고 막 막 꽁꽁 싸매고 이러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지금 보고 계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시어머니나 친정엄마한테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맘맘맘에 나왔다고. 아이는 체온 조절을 내부에서도 하지만 외인성, 그러니까 옷을 입히고 안 입히고에 따라서 체온이 굉장히 쉽게 변하거든요. 어른이랑 맞아요. 다르게. 네. 근데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옷을 입히면 체온이 진짜 무섭게 올라가요. 그러면 열 때문에 아기가 순식간에. 다쳐요. 그래서 네. 열 나면 반드시 벗겨야 되고요. 아기가 오도로도 떨어도 중추 체온이 떨어질 때까지는 일단 벗겨야 돼요. 그래서 응급실 가보셨죠? 네. 아기들 싹 벗기고 울면서 기저귀만 차고 계속 몸 닦아주라고. 거즈 수건으로 막 다 닦고 엄마 네. 거즈로 막 닦고 애들은 다 울고 오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열. 아기들은 막 으아 이러면서 우는데 오돌오돌 떨어도 옷 안 입혀요. 그래서 옷 입히시지 말고 열을 외부 체온의 영향을 받으니까 발산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독감 예방 접종 기간이잖아요. 네네. 임산부 분들도 꼭 맞으셔야 되죠? 그렇죠. 산모는 꼭 맞아야 돼요. 일반인에 비해서 면역 체계가 변화가 있고 또 임신 중에 맞는 독감 주사는 조기 진통도 예방해주고 그 항체가 아기한테도 넘어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산모, 어린이, 노약자는 필수예요. 네. 그럼 아이들도 빨리 맞고. 맞추는 게 좋죠. 독감은 감기랑은 좀 다르죠? 맞아요. 독감과 감기는 달라요. 독한 감기가 독감이 아닙니다.
독감은 그 바이러스 종류가 인플루엔자라고 좀 다르게 있는데 얘만 조금 분리하는 이유는 항상 1년에 한 번씩 그런 세계적인 아니면 그 연중에 유행을 하고요. 이 독감이 있을 때 좀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고열이 나고 몸살이 심해요. 인후통이랑 근육통. 온몸이 이렇게 두드려 맞은 것처럼 되게 아파서 뭔가 아기가 단순히 그냥 감기, 애들은 열나도 좀 잘 놀잖아요. 근데 막 여기저기 아프다 그러고 너무 심한 고열이 나면 독감인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독감 예방 주사는 매해 9월에 나오죠. 네. 그리고 막 감기가 너무 심해요. 독감인가 봐요. 이게 아닌 거죠. 그죠?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독한 감기가 아니라 인플루엔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육아용품? 이런 것도 있네? 이거 괜찮나요? 저 2% 너무 감동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지난주에 소개한 것도 너무 좋았는데 이번 주에 소개할 것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 주에 소개할 제품은 뭐냐면 마이휴라는 곳에서 네. 나온 엄마 턱바지, 마마 턱바지. 마마? 아, 턱받이를 엄마 턱받이. 애기가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하는 거죠? 네, 엄마가 하는 겁니다. 엄마가 와. 이거 왜 필요할까요? 저는 알아요. 왜냐면 우리 애기 안을 때 꺼지 수건 되는 거 그잖아요. 네. 애기 옷이 꺼지 아니고요, 선생님. 거즈라고 하세요. 거지라고 꺼지 너무 그런가요? 아니면 가제 수건 가제? 정도로 하세요. 거지 수건 이렇게 왜 애기 조그만 면 수건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 어깨에 딱 올려놓고 아기를 이렇게 세워서 앉는 게 보통 엄마들이 많이 취하는 행동인데 사실은 그래서 옷 입는 것도 굉장히 신경이 그렇죠. 쓰이고 늘 입던 옷만 입고 면티만 입습니다. 맞아요. 면티만 입고 뭐 꺼끌꺼끌한 거 입으면 애기가 볼을 부비었을 때 피부에 다치기도 하고 우리가 액세서리도 많이 못 차고요. 또 그것도 그렇고 내 옷 때문에 내 옷의 소재 때문에 아기가 피부 자극을 받아서 얼굴이 빨개지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네. 또 엄청 토하죠 애기들이. 그래서 이 업체에서 마이휴라는 이 업체에서 그런 상황을 대비하여 하여 이런 제품을 만들었고 이게 특허가 나 있더라고요. 그 이게 월드와이드던데요. 이게 외국에서도 되게 큰 방향을 불러일으켰더라고요. 이거 설명 그래서 좀 해주세요. 설명하자면 목을 가누지 못하는 애들이 여기 쇄골뼈에 팍팍 데이고 하잖아요. 고개가 이렇게 끄덕끄덕 하면서 맞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예,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를 쿠션 패드가 안에 쿠션이 있어요. 그래서 쿠션 패드를 하고 있으면 아기가 이렇게 머리가 부딪혀도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물론 이제 포근한 엄마도 있지만 저는 되게 상체가 말랐거든요. 지금 자랑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유난히 여기 쇄골뼈가 되게 딱딱하거든요. 지금 쇄골 자랑하시는 진짜예요. 겁니까? 진짜인데 그래서 아기가 맨날 여기를 되게 아파하긴 했어요. 젖바 앉혀보실래요? 됐거든요. 그 진짜로 맨날 이렇게 만지고 저도 이렇게 애기 안으면서 약간 여기 아프겠다라고 느낀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여기에 부딪혀요. 뭐 푹신하게 뭘 깔아놓을 수도 없고 그죠. 좀 거즈 수건을 푹신하려면 몇 장을 깔아야 됩니까? 근데 이런 거 하나가 있으면 좀 편리하겠네요. 푹신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섬세하게 엄마 옷을 프로텍션하는 것뿐만 아니라 엄마 옷에 아기가 포근할 수 있도록 쿠션감을 준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수시로 구토하는 엄청 아이. 토하죠, 아기들. 토하죠. 옷에 쭉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침 흘리는 저는 우리 아기가 침을 많이 흘려가지고 맞아요. 굉장히 옷에 침을 많이 묻었었는데 그럴 때 이런 게 제품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외출 시 패션 테러. 외출할 때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죠. 뭐 애기 이런 안아야 스팽글이나 뭐 되니까. 이런 거 달린 옷은 사실 엄마들이 못 입기도 한데 소재에 따라서 약간 까칠한 소재의 옷을 그리고 겨울에 스웨터 같은 거 입으면 그 못 입어요. 거칠거칠한 게 얼굴을 다 쓸어가지고 얼굴이 빨갛게 이렇게 맞아요. 올라오듯이. 아기가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한 7살, 6살, 7살 되기 전까지는 막 놀다가 안아달라 그러거든요. 다 큰 맞아요. 애들도 걷는 애들도 안아달라 그래요. 그래서 옷 입는 것도 되게 신경 쓰이는데 이거는 정말 좋겠네요. 네, 엄마가 맞아요. 뭐 원하는 이렇게. 옷을 입고 아기를 안을 때만 입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아니 집에 사람들이 오잖아요. 손님들이 와서 애기 한번 안아보겠다고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상 애기랑 늘 같이 지내는 분들이 아니니까 옷을 신경 써서 못 입고 온다는 거죠. 저도 제가 친구네 집에 제가 아기를 안았을 때 놀러 갔는데 내가 아기 한번 안아봐도 돼 했더니 저한테 꺼져 수건을 주면서 여기다 꺼져! 이렇게 거지 수건을 여기다 이렇게 딱 앉혀주고 아기를 앉혀주는데
그게 좀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쵸. 너 우리 애 상처내지 마. 뭔가 제가 되게 어색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애기 엄마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딱 깔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든지. 또 거짓수건을 쓰면 쓰다 보면 아시겠지만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닥에 떨어진 거를 또 우리 애기한테 대야 되는데 이걸 또 쓸 것인가 빨 것인가. 그다음에 이렇게 공간이 좁아가지고 여기 묻어요 주변에. 되게 불편하다 느꼈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게 있네요. 이게 정말 몸에 좋은 이게 마그네틱. 아까 근데 이게 우리가 다 설명을 듣고는 다 까먹었는데 어쨌든 마그네틱으로 길이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걸 나중에 이렇게 두 개를 구분을 해서 이걸 나중에 애기한테 이렇게 이유식 같은 거 먹을 때 쓸 수도 있고 이거는 이거대로 스카프처럼 쓸 수도 있더라고요. 애기한테? 애기. 그러니까요. 애기 턱받이는 계속 하잖아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거? 아니요. 5번가요 이렇게? 아니요. 하지 마세요. 선생님. 그래서 엄마들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크에 걸리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네. 하고 다니는 이쁘더라고요. 약간. 네. 이거는 당나무 소재로 만든 거라고. 당나무 맞았죠? 당나무에서 나온 걸로 만든 소재. 이런 소재. 종이를 만드는 당나무로 이런 천을 만든 거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토피 인증을 받았다고 하네요. 애기 피부에 좋다고 하니까 내가 이제 매일매일 애기 뭐 꺼즈 수건으로 대는 게 너무 힘들고 자꾸 꺼즈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애기 피부에 자극이 없는 걸 해주고 싶다. 내 옷을 프로텍션 하고 싶다. 이러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조금 아직은 가격대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죠? 이게 17,000원에서 23,000원까지 조금 가격대가 오프라인 있는데 매장은 없는 것 같고 온라인에서 마이휴라고 검색하셔서 사면 근데 재밌게 이게 한글 이거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태명 뭐 사랑 이런 것도 있고 인내도 있고 효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글자가 막 찍힌 이런 에디션도 나와 있고 이런 오방색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당나무 소재로 만든 이것도 있고 이거는 색상이 이렇게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대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대표님이 워킹맘이셨는데 이거를 만들면서 사업을 시작하셨던 대단하시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이분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와 어떻게 이런 제품이 있냐 이거 너무 좋다고 저도 구입해서 친구한테 선물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사실 누구한테 선물 주기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복이나 이런 건 좀 많잖아요. 맞아요. 집에. 근데 약간 이런 거는 선물로 주면 되게 의미가 있고 특별해가지고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쓸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그러니까 임신한 사람들이 직접 내가 이것까지 챙길 그럴 여력은 없는데 누가 챙겨주면 두고두고 어디 나갈 때 딱 이렇게 엄마가 이거를 하고 아기를 안으면 옷을 버리지 않잖아요. 근데 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외출할 때 진짜 좋고 집에서도 애기 이렇게 옷을 자유롭게 입을 수도 있고 맞아요. 어쨌든 애기 피부에 자극도 없다 그러니까 너무 좋네요. 이거 아기띠에 이렇게 끼워서 애기 얼굴 부비부비해도 괜찮은 거. 이거를 마이휴의 마마 턱바지. 마이휴는 아직 온라인으로만? 네, 온라인 몰이 있어요. 마이휴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마이휴로 들어가면 되고 중요한 거는 제가 이 대표님한테 얘기해서 선물 세트 3개 저희 협찬을 받았어요. 그렇죠. 저는 다 제 돈 주고 사서 쓰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 선물 드리려고 제가 엄청 이렇게 비비면서 선물 좀 해주실 수 있냐고 그러니까 맘맘맘 식구들한테 이거 받으신 분 많이 광고 좀 해주세요. 네네. 우리 홈페이지에 후감 남기시는 분들한테 드릴 거죠? 네네. 세 분한테? 네. 좀 이따가 다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육아용품 이런 것도 있네는 이 정도로 소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거는 한번 들어가서 한번 직접 보세요. 저도 이거를 보지를 못했을 때는 그럴까 했는데 보면 볼수록 와 이거 정말 두고두고 잘 쓰겠구나. 꽤 오래 쓸 것 같아요. 애기 지금도 밥을 혼자 먹는 이제 한 24, 27개월도 엄청 많이 흘리잖아요. 그때 써도 되고 애기 태어나자마자 주로 엄마가 쓰다가 나중에 애기한테 채워줘도 되고 또 애기 피부에도 안전한 소재라니까 모양도 예뻐요. 그래서 한번 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역시 이런 육아용품도 있군요. 너무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네요. 그러니까 특허를 내줬나 특허 봐요. 내시고 지금 외국으로 계속 뭐 해외에서도 반응이 너무 있어가지고 지금 해외를 막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클로징 멘트 해야 되겠네요. 벌써 끝났나요? 네. 클로징 하겠습니다. 네.
워킹맘, 예비맘, 전업맘, 임산부, 이 세상 모든 맘들을 위한 맘이 가는 대로 맘에 쏙 드는 국내 최초 임신 출산 육아 전문 방송 맘맘맘. 맘맘맘 안녕.